이번 시간에는 경제 도면으로 손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은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겠죠. 저번에 이 도면을 설명한 적이 있죠. 기업 소유주가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 자본금을 형성을 하죠. 일정 기간 이익이 생기면 순이윤 누적금이 생기게 되죠. 순이윤이 쌓이게 되면 순자산은 커지겠죠. 반대로 일정 기간 손실이 발생하면 그래요. 자본은 감소하겠죠. 손실구멍 쪽으로 이렇게 그래요. 순자산을 형성하는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요. 한번 볼게요. 이제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순손실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다가 결국 파산하게 되겠죠. 순손실이 발생하면 이제 이익 파이프에서는 흘러나오지 않는 거죠.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도면을 통해서. 꽉 차 있다가 이렇게 감소하겠죠. 좀 수면이 내려오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되나요? 텅텅 비게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더 나올 게 없을까요? 여기서 텅텅 비면? 통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나올 게 뭐 있냐? 당연히 텅텅 비는 게 아니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전에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봤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가 다 있죠. 부채 중에서도 차입금이나 사채가 있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그래요. 예전에 이 그림을 설명한 경우가 있죠.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통과 부채통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부채는 그냥 생기나요? 아니죠. 화폐를 대여해주는 이가 있겠죠. 화폐든 뭐 다른 것이든 대여해주는 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조달 파이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요. 화폐만을 가지고 생각할 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이익 파이프에서 그래요. 흘러 들어오겠죠, 이익이. 근데 이익이 없더라도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가 있죠. 어떻게? 조달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순손실이 발생한다 생각할게요. 수면이 내려가겠죠. 그런데 수면이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이 안 내려갈 수 있어요. 이익이 없다는 말은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도 수면이 그대로일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조달 파이프로 그래요. 자금이 조달될 수가 있겠죠. 순손실의 크기와 조달되는 그래요. 이게 크기가 자금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계속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조달되는 자금보다 순손실이 훨씬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점점 비겠죠. 점점 비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순손실 구멍에서 나올 게 없나요? 나올 게 있다는 거예요. 부채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했죠. 텅텅 비어도 나올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부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텅텅 비면 더 이상 나올 게 없겠죠. 그래요.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순이윤 누적금은 어디에 쓰인다고 했나요? 순이윤 누적금 뭔가요? 자본금에서 계속 쌓이는 자본이죠. 순이윤 누적금은 비축될 수도 있고 소득을 얻기 위해서 투자될 수도 있는 거죠. 비축된 건 어디에 쓸까요? 소득을 얻기 위한 자본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기회가 생기면. 혹은 또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을까요?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비축된 순이윤 누적금이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요.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기업 소유주에 의해서 사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무덤 만드는 데 사용한 거죠. 그래요. 뻔한 거겠죠. 그래요. 부채통이 있으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부채통도 점점 비어가겠죠. 그래요. 이런 경우에 순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부채는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순자산은 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순자산이 텅 비면 0에서 끝날 것 같잖아요. 0에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부채통에서 흘러나올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채는 어떤가요? 갚아야 되죠. 그럼 순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순자산은 0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부채가 있을 경우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계속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돈 안 빌려주려 하겠죠. 개인이건 은행이건 간에. 그래요. 그럼 끊겼어요. 그리고 다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흘러나올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개인이나 정부 다 해당되겠죠. 국가 전체적으로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 어떤가요? 순자산통이 텅텅 비고 부채통도 비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뭔가 가진 건 있는 거죠. 부채로 형성된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의 이런 개인이나 기업은 오히려 순자산이 0도 아니고 마이너스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땐 번지르르 할 수 있죠. 부채로 형성한 자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 번지르르 한 거죠. 그런 경우는 뭐라 하나요? 한국말로 개털이라 하죠. 기업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 기업들이. 그럼 그런 기업들 한번 살펴보는 경우도 괜찮겠죠. 파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아요. 정부라 해도 마찬가지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한진해운의 재무정보인데 한진해운은 그래요. 해운업계에서 1, 2위를 다퉜죠. 과거에. 지금은 파산하고 없어졌죠. 27년도에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해서 해체가 됐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13년도에 4,770억 적자가 났죠. 그래요.
그래서 2013년도에 자본이 6,530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210억 적자가 발생을 했죠. 210억 적자가 발생했어요. 근데 자본은 조금 늘었죠. 7,560억 가까이 됐죠. 6,530억에서 7,560억으로 증가했죠. 어떤 경우일까요?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는 소리 하나도 자본이 증가할 수 있죠. 자본을 늘릴 수 있잖아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늘릴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요즘에는 또 자본으로 분류되는 연구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물론 그건 잘못 분류한 거지만. 그래요. 자본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한진해운. 뭐 이거까지 볼 필요는 없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뭐 손해가 계속 발생했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영업이익 210억 났어요. 근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자 비용이겠죠. 어려우니까 그래요. 돈을 빌렸겠죠. 이자 비용이 보면 2013년도에 3,410억, 2014년도에 3,530억, 2015년도에 3,330억이죠. 이익이 날 때는 210억밖에 못 벌잖아요. 2015년도 보면. 근데 이자 비용 3,330억이잖아요. 이자 수익도 물론 있겠죠. 기업은 화폐를 다루죠. 화폐도 작업 도구라 했죠. 화폐 없이 기업이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든. 그래요. 어떤 무언가를 구매하면 화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화폐를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설사 빌린 돈이라 하더라도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자가 생기겠죠. 근데 이자 수익은 아주 미미하죠.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이자 비용이 3,330억이라면 이자 수익은 270억밖에 안 되죠. 이자 손익이 어떻게 되나요? 3,060억 가까이 되죠. 이자 비용 손실이죠. 이자 비용이 이자 손실이 발생한 거죠. 2014년에도 보면 이자 손실이 한 3,260억, 2013년도에도 보면 3,120억 가까이 되죠. 그래요. 영업이익이 2015년도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단기 순손실이 어떻게 되나요?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자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220억 손실이 났어요. 영업으로 이익이 나도 손실이 나죠. 금융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요. 자산은 뭐 이렇게 변동했겠죠. 2013년부터 15년까지 계속 감소했죠. 감소한 이유는 보면 또 부채가 또 감소한 부분도 있어요. 자본은 어떤가요? 자본은 조금씩 증가한 걸로 나와 있긴 하죠. 그래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근데 2015년도 보면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합쳐서 어느 정도 되나요? 한 5조 5천억 되죠. 자본은 8천억. 그래요. 직관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이익을 통해서 이익을 내서 그래요. 아무리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순이윤을 얻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런가요? 이자 비용 때문에 그런 거죠. 이자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믿고 이렇게 계속 그래요 버틴겼을까? 이 기업은 어떻게 이자 비용 3천억 이상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계속 회사를 빚으로 유지할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이 한진해운은
그래요. 유수홀딩스로부터 분할되어서 만들어진 회사죠. 유수홀딩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유수홀딩스를 보면 영업이익이 2004년도에 9,600억 맞죠? 2005년도에 6,600억, 2006년도에 1,400억, 2007년도에 3,500억이었죠. 당기순이익은 2004년도에 7,000억, 2004년도가 제일 좋았죠. 2005년도에 4,950억, 2006년도에 2,780억, 2007년도에 1,670억이었죠. 한때는 수천억을 벌었죠. 그래요. 9천억을 영업이익 9천억을 번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벌면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죠. 딱 한 번 있었죠. 그래요. 언젠가는 과거처럼 5천억, 6천억, 9천억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틴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요. 빨리 판단을 내렸으면 그래요. 좀 괜찮았겠죠. 뭐든지 이렇게 기회가 있어요. 잘 나갈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뭔가 좀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많죠. 그러면 기업의 파멸 공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뭔가요? 우선 장기 금융 비용이 장기 영업 이익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을 낼 수 없잖아요. 영업 이익이 나더라도 항상 손실로 끝나잖아요. 그래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장기 금융 비용이 장기 영업 이익보다 크더라도 그래요. 차입금이나 사채를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장기 금융 비용이 확 감소하겠죠. 그래요. 근데 장기 금융 비용이 장기 영업 이익보다 크고 상환 가능 순자산이 제로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파산하는 거죠. 그래요. 영업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다 이자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자 비용이 3,000원씩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진해운 영업이익 보면 적자가 4,770억 2013년도 2014년도에 210억 적자 2015년도 이익이 나지만 그래요. 210억 이익인데 이자 비용은 3,000억 3,300억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결국은 순자산 통이 비어지고 그래요. 그렇죠. 부채통도 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텅텅 비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요. 이자가 무서운 거예요. 부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 넘어갈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기 영업 이익을 항상 생각하면서 장기 금융 비용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면 그래요.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보면 한진해운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이 7조 3천억, 부조가 6조 5천억이잖아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그래도 8천억 있잖아요. 자산을 정리를 해서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2014년도를 봐도 그렇죠. 자산이 8조, 부채가 7,300억. 부채를 정리해서 자산을 정리해서 부채를 갚은 뒤에 사업을 새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요. 이 재무제표의 정보가 현실을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정리가 가능한가 이런 걸 한번 볼 수가 있겠죠. 한진해운도 이렇게 2015년도 보면 토지, 건물, 기계, 선박 이런 게 있죠. 근데 제일 큰 게 뭔가요? 지득가액 6조 6천억. 선박이 제일 크죠. 컨테이너가 그 다음으로 크죠. 7,770억. 다 합치면 얼마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5조 7천억 가까이 되죠. 빚은 얼마인가요? 빚은 차입금만 합치면 한 5조 5천억 되죠. 딱 보면 뭔가요? 다 정리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이나 선박을 살 때 순자산만으로 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빚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5조 7천억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다 정리해봤자 차입금을 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럼 좀 미스테리가 있잖아요. 재무제표를 보면 분명히 자본이 있는데 8천억, 7,500억 부채를 다 정리해도 자본이 있는데 이것들은 도대체 뭐냐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순자산이죠. 부채와 순자산이 자산보다 큰 경우가 생길 수가 없을까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5억 원 주택 구매를 했어요. 3억 원 보유 현금, 2억 원 대출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5억 원 주택이 자산이죠. 개인을 예로 든 거예요. 똑같겠죠. 그러면 2억 원 대출을 받았으니까 2억 원 부채 플러스 3억 원은 보유 현금을 샀으니까 3억 원 순자산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순자산이 돼요. 이런 경우 어떨까요? 3억 원 순자산으로 구매된 주택 보유한이가 3천만 원 대출받아 유흥비로 탕진했다. 그리고 그것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 3억 원 주택 하고 3천만 원 부채 플러스 3억 원 순자산이 되는 거죠. 비용을 누락했으니까. 그러면 3억 3천만 원 해서 그 자산보다 커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없죠. 기업이 이런 짓을 저지르면 그래 분식회계죠. 이런 경우 부채를 비용으로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흥비는 손실로 처리되겠죠. 이런 건 기업으로 치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겠죠. 그러면 3억 원 주택 이꼬르 3천만 원 부채 플러스 2억 7천만 원 순자산이 되죠. 그러면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순자산이 되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떨까요? 아까 그 얘기죠. 장부상 5억 원 주택이 돼요. 2억 원 부채 플러스 3억 원 순자산이라 했죠. 근데 시장 가격, 거래 가격은 4억 원이에요. 실제로는 장부상 기록된 건 5억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부상에는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순자산이 되어 있지만 시장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채 플러스 순자산이 자산보다
큰 것으로 나와버리죠. 그래요. 그러면 비밀이 풀린 거예요. 비밀이 풀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게 5조 7천억, 이게 5조 7천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장부상으로는 선박이 5조로 잡혀 있죠. 근데 그 선박을 가지고 수익을 못 내요. 그럼 선박 가격이 하락할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래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선박을 사용하는데 선박으로 이익을 못 내요. 이 한진해운이라는 기업은 이익이 날 때 선박을 구매했겠죠. 그럼 선박 가격이 그때는 비쌌겠죠. 근데 이익을 못 내요, 선박을 가지고. 그러면 이 선박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게 5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컨테이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저번에 CJCGV도 봤지만 상용관도 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상용관으로 이익을 많이 내면 어떻게 될까요? 상용관의 가격은 비싸지겠죠. 근데 이익을 못 내요. 손실 나요. 그럼 상용관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자본의 가격은 이익을 못 내면 떨어지겠죠. 이게 5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상에 보면 그래요.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순자산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산이 부채와 순자산을 합친 것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비밀이 풀린 거죠. 자산이 예를 들어서 7조 3천억이 아니라는 거죠. 선박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으면 하락해 있었겠죠. 뭐 급락해 있었겠죠. 이익을 못 내니까. 이익을 조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 한 실제로 시장 가격을 평가해서 6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순자산 어떤가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을 하는 거죠. 눈치 빠른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손실이 순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죠. 그래요. 좀 부채가 재미있어요. 부채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실로 나타나는 부채가 있고 손실이 아닌 부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떤가요? 주택을 살 때 2억 원의 부채를 지었어요. 이거 손실인가요? 손실이 아니죠. 근데 탕진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개인이고 뭐 어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채를 빚을 졌어요. 그건 뭔가요? 손실인 거죠. 그래요. 부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